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혜국어 전선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고 무척 고생 많으셨고요. 어땠나요? 국어 제가 보니까 뭐 우리 추론 문제 중간에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뭐 완전 추론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 내용 일치 플러스 추론 정도, 네, 일치 추론 정도? 약간 살짝 추론 정도? 네, 그런 문제가 좀 많았고요. 물론 진짜 추론 문제도 몇 개 있었지만 뭐 빈칸 추론이나 이런 건 이제 피셋형에서 좀 가져온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가 맞춤법하고 표준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여러분한테 나올 때가 됐으니까 좀 보세요 했던 관용 표현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시, 그리고 고전 운문 정도, 그리고 현대소설 무진기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진기행이 뭐 그 소설 내용 전체를 혹은 소설 내용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것도 추론형이죠. 요거 재밌는 문제였는데 자,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읽고 그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유형으로 추론 소설 문제가 나왔던 게 좀 재미있습니다. 자,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여러분 뭐 화나는 사람 있으려나? 자, 아무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시험 본 거 빠르고 정확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볼 것은 나책형이고요. 자, 나책형 1번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 얼굴을 좀 줄여야 되겠죠. 자, 줄여 보겠습니다. 옆으로 옮기고 자, 제 얼굴이 너무 크면 부담스럽죠. 자, 자, 일단 크게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그 문제집이 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문제가 사이트에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요거는 우리 조교가 그래도 최대한 이쁘고 깨끗하게 다 지워서 참고로 우리 조교는 한 개 틀렸어. 말해도 되나? 하나 틀려서 95점이래. 근데 말고도 우리 95점 받은 그 학생들도 몇 있어. 또 그 바로 톡을 보내준 학생들도 있고 한데요. 자, 아무튼 뭐 꾸준히 한 분들은 다 잘했어. 근데 우리 95점짜리 조교 시험지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답을 조교가 이쁘게 다 지워줬어. 그래서 근데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거라 아주 선명하진 않은데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깨끗한 그 PDF 파일이 아직 안 올라와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안 올라와서 제가 그냥 요거 사진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뭐 오늘 보통 다 시험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 아니까 같이 설명만 좀 빠르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연습했던 조건 제시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건 제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먼저 조건이 2가지, 3가지, 4가지 나올 텐데 그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를 위주로 어떻게 하라고 했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나온 뭐 서리적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면 서리와 비유, 그걸 먼저 찾아서 일단 서리법 없으면 다 소거. 그다음에 비유가 있으면 그 비유 있는 거에서 다시 또 뭐 여기 지금 생활 실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생활 실천 내용이 또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제가 강조했었죠. 뭐를? 이 조건 제시형에서 비유적 표현이 들어갈 것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 비유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직유, 은유, 의인까지 3가지는 꼭 알고 가야 된다고 했죠. 뭉뚱거려서 그냥 비유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유가 은유인지 직유인지 혹은 의인인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물론 이거 3가지 말고도 비유는 상당히 많지만 제가 이 3가지가 가장 단골로 많이 나오니까 알고 가시라 했는데 오늘은 뭐가 나왔죠? 비유 중에서 주로 의인법을 활용한 애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아마 1번 문제부터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했던 거라서 여러분 좀 편하게 국어는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해양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거죠. 조건 제시형 문제입니다. 자, 2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해양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해라. 여기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서리적 표현, 그리고 비유적 표현. 그러니까 2가지 조건이 이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비유가 뭐라고요? 의인, 그리고 직유, 은유를 생각하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보세요. 1번 딱 보니까 읽는 순간 서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서리적 표현은 의문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지금 보시면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서서히 죽이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우리의 관심만이 바다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일단 서리가 존재하지 않아서 요거는 시험장에서 바로 탈락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해설이니까 내용을 좀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 비유는 있나요? 네, 비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어디 있냐면 여기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다. 이거 의인법이잖아. 그지? 의인은 비유잖아. 그럼 비유는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생활 속에서 실천 방법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관심이 바다를 살린다고만 나왔지 실천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천 방법 또한 없다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2번 보세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갔다가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되어 해산물을 섭취하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도 바다를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는 길입니다. 다 읽었는데 일단 서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비유는 있나요? 자, 읽었는데 뭐 우리 몸으로 돌아온다. 줄이는 게 살리는 길이다. 비유가 없어. 즉 뭐 은유, 직유, 의인 다 사용되지 않았고요. 다만 여기서 실천 방법,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뭐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이렇게 해서 실천 방법은 있습니다. 조건이 다 맞진 않죠?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자, 자기 집이라면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해서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서리법 쓰였습니다. 자, 피서객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집으로, 자, 집으로 되돌아 가져가는 거. 요거 뭐예요? 실천 방법 역시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앞에 제가 읽으면서 하나를 설명을 덜 했네. 자,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 자, 바다가 몸살 앓는 건 의인법이니까 의인법은 비유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번은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뭐 답은 이제 나왔지만 자, 산업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 고래가 죽어가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에서는 서리는 쓰였습니다. 서리. 자, 그 다음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될 말 것입니다. 자, 바다가 쓰레기 무덤이 되다. 즉 바다 이퀄 쓰레기 무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일종의 비유는 맞아요. 그죠? 은유법 비유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생활 속의 실천이 아니고요. 정부가 해야 될 거니까 위에 조건 1번에서 말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4번 답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마도 4번이 여러분 어떤 부분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백팀장, 고대리, 임대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백팀장, 고대리, 임대리 요런 거 이제 화법 문제잖아요. 요거는 화법 문제 풀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문풀 연습하면서 뭐라고 했지? 사람 이름이 나오고 밑에 선지에서도 한 사람당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다 할 때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이런 식으로 백팀장이 말한 거는 선지에서 백팀장 것만 먼저 풀고 고대리가 말한 거는 선지에서 고대리만 먼저 풀고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하면서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셨다면 평소에 우리 연습한 대로 빛을 발했다면 아마 답을 맞췄을 거예요. 자, 일단 보도록 하죠. 백 팀장이 뭐라고 했어?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사내 게시판에 올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백 팀장이. 그래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라고 이제 이유도 나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밑에 1번. 백 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바람, 자, 자신의 바람은 공유하자. 올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 바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기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어디 있냐고. 유대감 표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답은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밑에 것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고대리가 뭐라고 했냐. 전 반대합니다. 고대리는 백 팀장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사내 게시판에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도 나왔네요.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기도 하다. 역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2번. 고대리는 백 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명시가 뭐야? 아주 정확하고 알기 쉽게 밝히는 거죠? 네, 정확하고 알기 쉽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거 맞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임대리 읽어볼게요. 자,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팀장의 말에 동의는 합니다. 그죠? 다만 다른 팀원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우려되긴 하네요.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잘된 것만 올리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긴 말하는데 다 올리지 말고 의견 듣고 올리자. 몇 개만 올리자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이런 거 뭐예요? 마치 의문문인 것처럼 돌려서 우리가 완곡하다라는 표현 돌려 말하는 거 완곡이라고 이야기했죠? 화법에서.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완곡하게 돌려서 의견을 내고 있죠. 그러면 밑에 임대리는 발언 초반에 백 팀장의 취지에 공감한다. 네, 여기 팀장에게 동의한 거 공감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네, 체면 세워주는 거 맞죠? 대놓고 막 팀원들이 팀장 의견 반대하면 좀 그렇잖아. 앞에서 고대리가 이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팀장의 기분도 생각해 줘야 되니까.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 4번. 임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어떨까요? 그쵸? 어떨까요? 의문문 맞아요. 그래서 의견을 간접, 그치?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관용 표현. 제가 이제 관용어 나올 때 됐으니 관용 표현도 시간 될 때마다 한번 보세요. 혹은 시험 일주일 전에는 그냥 부담 없이란 말은 그 수험생들에게 어울리진 않지만, 근데 그냥 이렇게 쭉,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쭉 보면서, 그래도 관용 표현 내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고. 자, 근데 이거는 본 분들은 더 빨리 잘할 수도 있었고, 우리 수업 시간에 입추의 여지가 없다. 입추 같은 경우는 입추지지 한자성어에서도 했었고요. 이게 쉬운 표현들이라 아마 여러분 대체적으로는 요건 잘 맞추셨으리라고 봐요. 자, 적절하지 않은 관용 표현 3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기 내용부터 보죠. 그의 회사는 작년에 노사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자, 홍역은 예전에는 정말 한 번 걸리면 완전 전염병, 완전 무섭지. 애기들 막 다 죽고 그러잖아. 자, 그래서 홍역을 치른다는 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맞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우리가 흔히 잔뼈가 굵었다라면 무슨 뜻이지? 거기에 오랫동안 있어서 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밑에 오랫동안 일하여 익숙하다. 좋아요. 세 번째,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차가 밀려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자,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입추지지 한자성어도 있었지. 입자가 무슨 입자? 자, 세우다. 그죠? 설립자. 뭘 세운다고 했지? 송곳주자. 송곳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송곳을 세우다가 입추인데 입추의 여지가 없다. 즉 입추할 곳이 없다. 송곳을 세울 곳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건 빈틈이 없이 아주 그냥 꽉 들어찼다. 빼곡하다의 뜻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아니죠. 아주 그냥 꽉 차서 빼곡하다. 조금의 여분의 공간도 없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는 뜻합니다. X가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4번. 자, 그분은 세계 유수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이제 평등하고 균등하고 대등하다는 뜻이니까 실력이 고만고만하다. 비슷한 위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다. 당연히 맞겠죠?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가에서 다의 순서. 자, 우리 순서 배열 문제도 독해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 기억나죠, 우리? 제가 여러분 올해 독해 문제, 추론 문제 이런 것들 중요해서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어떻게 했어? 작년에 우리 9월부터 되게 꾸준히 하반기에 계속 연습했잖아, 독해.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를 꾸준히,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여러분한테 또 뭐라고 했지? 좀 더 한 번 더 봐라. 독해는 한 번 더 돌려라. 같은 수업이라도 문제 풀면 또 새로울 수 있고 어려운 독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공시는 충분하다 했었죠? 네, 충분할 겁니다. 오늘 충분하다는 거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자, 앞으로 지방직 대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독해가 몇 문제 나오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독해에서 점수를 따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선 당연히 독해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열심히 연습했던 독해 수업, 여러분 안 들으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소홀히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문제도 다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어려운 독해에서 모든 유형 다 연습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특히 재별 문제 연습하고 나서 학생들이 재별 문제 이제 안 틀린다는 학생들 상당히 많았어요. 자, 요거는 그렇게 따지면 재별 문제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별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지? 일단 선지를 먼저 보시고 선지에서 가나다 얘네 3개 중에 혹은 가나다라 4개 중에 누가 제일 앞에 있는지 1, 2, 3, 4 선지를 먼저 참고해서 맨 앞에 올 것들을 추려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재미있게도 가나다 3개가 전부 앞에 1번, 2번, 3번, 4번 선지에 놓여 있어서 사실 얘는 우선순위를 몇 개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제시된 글과 맨 뒤에 제시된 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흐름을 다 파악해서
참고를 좀 해야 돼. 이미 제시된 앞부분과 이미 제시된 끝부분을 참고해서 풀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일단 풀어나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자, 재별 문제는 어떤 게 중요하다?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용을 다 파악해야만 이어질 내용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 즉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시각이 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선지는 어차피 가나다가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가 다 보고 풀어야 돼. 뭐 몇 개만 추릴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건 또 뭐 아주 쉽게 여러분 그냥 짧은 글이니까 다 읽어도 상관없겠죠?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자, 기업들이 지금 마케팅 조사, 돈을 많이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는 게 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 빅데이터의 가치를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는데 기업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그럼 뭐예요?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그럼 이거는 좀 말이 될 것 같아. 하지만 나하고 다를 아직 안 읽었으니까 더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자, 나는 그런 상황. 자, 그런이라는 지시어. 자, 이그저, 이것, 그것, 저것, 뭐 그런 저런이라는 지시어 나올 때 중요하다고 했죠. 왜요? 지시어가 가리키는 말이 그 내용이 반드시 앞에 와야 되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그러면 앞에 어떤 상황이 나와야 돼. 어떤 상황이. 자,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 기업들이 알게 되었대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광고에 친구가 좋아요를 한 것에서 기업들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상황으로부터 기업들이 자기네가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궁금증 해결에 대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가에서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이었지? 기업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이게 뭐예요? 기업들의 궁금증이죠. 맞죠? 그러면 기업들이 이런 걸 궁금해 했는데 기업들이 이런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야?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럼 당연히 가가 더 앞에 와야 되고 얘가 뭐 가에서 나가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모르더라도 어쨌거나 중요한 건 기업들이 궁금해했다. 근데 기업들이 알게 되었다니까 일단 나는 가보다는 당연히 뒤에 가야 됩니다. 가가 더 앞에 와야 되는 건 맞죠? 따라서 나가 가보다 앞에 있는 거는 다 X인 거야. 그럼 밑에 3번에 나가 가보다 앞에 있죠. X입니다. 4번도 나가 가보다 앞에 있죠. X라고요. 그죠? 1번하고 2번만 나가 가보다 뒤에 있으니까 1, 2번에서 답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소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를 또 볼게요. 그런데 이런 접속어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화제를 바꿀 때, 그죠? 방향이 바뀔 때, 화제를 바꿀 때 쓰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자, 기업이 그런 노력, 자, 그런도 지시어죠. 그런 노력을 했대요. 그럼 그런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근데 그런 노력인데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아쉬운 예가 나오네요.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기업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었다. 알 수 없었다니까. 그죠? 기업들이 알지 못했다니까. 그죠?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가가 1번, 2번 모두 가가 맨 앞에 오니까 가는 맨 앞에 오는 걸로 우리가 확정이 됐어. 근데 나하고 다중에서는 누가 더 먼저 와야 될까? 당연히 아까 나에서 뭐라고 했어? 보면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자, 그런 노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기업들이 노력한 게 또 앞에 나와야 되잖아. 근데 노력한 게 어딨어? 여기서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돈을 많이 투자했다가 노력이잖아. 그죠? 노력. 기업은 궁금해했다. 노력했다. 그리고 궁금증을 해결했다. 그리고 다에서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였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함.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나열을 해야 될까? 당연히 가에서 기업들은 궁금해서 노력했다. 그 다음 다에서 그런데 그런 노력이란 말이 있으니까 다의 그런 노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으나 별로 성과가 크게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성과가 없었다. 그 다음 나로 가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들이 생겼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먼저 가가 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 와야 되고 뒤에 나가 와야만 일단 기업들이 노력했다. 노력했으나 확실히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런 중에 새로운 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SNS 같은 걸로 알게 되었다가 자연스러우니까 가, 다, 나, 몇 번? 2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기억은 뭔가 무진. 그럼 이 전체가 무진기획. 요 문제가 이제 재미있는 문제. 어떤 문제? 소설인데 뭐 문학적인 것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 내용 추론 문제 같은 거죠. 자, 보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자, 무진은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자, 지금 무진은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지요. 즉 별로 없지요? 별게 없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 자, 일반 의견. 어떤 의견? 무진의 명산물 별로 없음이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사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답은 나와. 무슨 말이냐면 선지에서 여러분 4번 봐보세요. 4번을 보면 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한 공간이다. 일반 의견 방금 봤어요. 무진의 명산물이 없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야. 그럼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물인 안개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이제 맨 밑에 안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하지만 앞부분만 봐도 벌써 누구나 인정할 만한이란 말은 틀린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일반 사람들은 어때? 무진의 명산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자, 명산물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3번 보세요. 3번. 지역의 경제 여건, 즉 명산물이 딱히 없어. 특산물이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구가 되게 많아. 그래서 묘하다니까 요거는 지금 바로 우리가 읽은 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요 부분이 3번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이상하다. 자, 그래서 더 읽어볼게요.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심이 얕은 데다가 그런 바다를 몇백 리다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 즉 뭐예요? 수십 리, 아주 멀리 나가 수백 리, 몇백 리 밖으로 나가야만 바다다운 바다가 있다. 즉 수심이 얕고 그래서 바다 같은 바다도 아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죠. 무진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자, 이 부분도 자, 1번 보세요. 수심이 얕아서. 그죠? 수심이 얕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구로 개발하기 어렵다. 경제적 여건. 여기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라고 물은 거에 대해서 여기 너무 얕아. 정말 바다다운 바다는 멀리 나가야 돼. 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몇 번? 지금 여기 1번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1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5, 6만이나 되는 가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내어 웃었다.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은 하나쯤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요것도 어때요? 여기 일반 의견. 역시나 무지는 명산물이 없다. 참 묘하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도 참 명산물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밑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또 하나. 그러면 역시 농촌이군요. 라고 하죠. 농촌이군요. 그죠? 농촌이래요. 그러면 여기 농촌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죠? 지금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그럼 요걸 통해서 밑에 2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자, 일단 여기서 농촌이다,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 부분을 통해서 2번, 그죠? 일단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산으로 둘러싸인 건 어디 있냐면 밑에 보세요. 밑에 이제 우리 마지막 읽어야 될 내용에 나오는데요. 미리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게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도 같이 2번 산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2번도 맞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답이 어차피 4번인 거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무진에 명산물이 있는 게 아니다.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나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안개다. 이 나라는 건 뭐 개인적 의견이에요. 나는 여기에 명산물이 안개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의견이죠.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산물로 안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아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한자 성어 문제. 자,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한자 성어,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 뭐 항상 연습했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기본이론, 심화이론, 또 우리 언제 하프 때, 동영 때 워낙 많이 나왔던 애들이지.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여러분 어려움 없이 꾸준히 했다면 다 맞았을 것 같아. 자, 일단 내용 읽어볼게요.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외국 여행 다녀온 사람의 입을 막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특히 그것이 그 사람의 첫 외국 여행이었다면 입 막기는 포기하고 미주알고주알 늘어놓는 여행 경험을 들어주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다. 자,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실을 어떻게 하거나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들, 특수한 아주 작은 자기의 경험을 지나친 일반화, 아주 커다랗게 만든다. 작은 것을 지금 크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독해가 필요해요. 독해 능력. 어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배웠던 하거나니까 오어지 오어. 그러면 오어는 대등. 앞뒤 내용이 대등할 때 쓰는 거잖아. 자,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니까 무게가 같을 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오어니까 앞뒤 내용이 같은 내용, 일반적으로 같은 화제가 들어가야 A 또는 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작은 것을 크게 만든다. 한마디로 오버하는 거잖아. 그럼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버하는 내용에 대한 나 외국 여행 갔다 왔는데 막 작은 걸 크게 말아서 막 오버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1번부터 4번 중에 오버하는 거 찾으시면 돼요. 자, 보도록 하죠. 1번. 이거 뭐라고 써져 있어? 각, 주, 구, 검. 각주구검 뭐야? 이거는 이제 칼을 빠뜨린 자리를 배 위에다 표시해. 배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지? 아주 어리석고 융통성 없는 행동이라고 했죠? 오버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권토중래. 권토중래는 뭐야? 자, 권토중래는 땅을 말아 올리고 다시 돌아오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흙먼지를 말아 올리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뜻. 자, 이 권토중래는 최근에도 우리 문풀할 때 한번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지? 권토중래가 원수를 갚기 위해. 원수를 갚기 위해 힘을 길러서 다시 한번. 이 중자가 무슨 중자야?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중복되다, 반복하다의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복적으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 힘을 길러 다시 돌아오다야. 자, 지금 오버하는 거랑 상관이 없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야? 와신상담. 와신상담이 뭐야? 집에서 편히 잠을 자지 않고 뗄나무가 가득한 숲속에서 일부러 고생하면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일부러 쓸개담자죠? 쓸개즙을 마신다. 왜 이렇게 고행을 해? 일부러. 왜? 편하게 살지 않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가 진 것에 대해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원수에게 뭔가 좀 어떤 화를 입었을 때 그것을 다시 극복하고 다시 이기고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력전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신상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오버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다음에 4번은요. 자, 침소봉대. 자, 침소봉대는 뭐예요, 여러분? 침소봉대는 작은 바늘 침자죠? 큰 몽둥이 봉자죠.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처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침소봉대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오버한다.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파일이 조금 이제 문제가 올라왔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안 올라왔으면 그대로 이 파일을 쓰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을 쓰고요. 만약에 올라왔으면 깨끗한 파일로 다시 갈아서 여러분 해드릴게요. 잠시 쉬고 같이 할게요. 영상은 이어질 거예요. 잠시 제가 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어색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제가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문제가 3시에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시간을 보다가 3시가 돼서 확인을 했는데 올라왔어. 그래서 바로 여러분 다운받아서 지금 이제 깨끗한 파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사설시조 작품이었죠? 다 익숙했을 텐데, 자, 어이 못 오던가. 내용이 뭐였지?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즉, 왜 못 오니, 지금, 왜 못 오니, 무슨 일로 못 오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무슨 일로 못 오니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이건 중장이 되게 포인트였죠. 보시면,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쌀 뒤주죠. 뒤주를 넣고 뒤주 안에 궤, 상자를 넣고 상자 안에 너를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 쌍배목,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쇠, 자물쇠 채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수기수기 아주 깊이 잠가놨냐. 이렇게 막 성 안에 집 안에 담 안에 뒤주 안에 상자에 너를 가뒀니? 라는 거죠. 너 어이 그리 안이 온단 말이냐? 라고 해서 어찌 그렇게 안 오냐? 그 뭐야? 기다림, 그리움, 그죠? 그리고 어쩜 이렇게 오지 못하냐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한 달 30날이여니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 한 달이 30날이나 되는데 나를 만나볼 그 하루도 없단 말이냐? 이 원망.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30일 중에 하루도 나를 위해서 시간 못 내냐? 뭐 이런 거잖아. 결국은 뭐예요? 기다림과 그리움이 이제 원망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이거 기억나요? 여기 중장이 아까 포인트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성 안에 담 안에 집 안에 뒤주. 뭐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죠. 뭐예요? 연쇄법. 맞죠? 연쇄법. 플러스 연쇄법과 함께 또 뭐가 있다고 했지? 요거는 당연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법 플러스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점점 줄어드니까 점강법. 그죠? 점강은 크게 보면 점층의 일종이라고도 봤어요. 어쨌거나 점강법도 쓰였단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거는 사설시조니까. 그리고 뭐 못 오던가 어이 아니 오던가라는 말도 꽤 많이 썼고요.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적절한 것 찾기인데 1번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못 오던가 아니 오던가처럼 오던가 같은 거. 그죠? 요런 동일 구절 반복해서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 어쩜 이리 못 오니 안 오니 해서 오던가라는 말 못 오던가 안 오던가 그래서 너에 대해서 못 오니 안 오니 섭섭한 감정 드러나는 거 요거는 맞습니다. 근데 2번 보시면 날짜 수 여기 30일 나오고요. 마지막 종작에 여기 하루 나옵니다. 그런데 30일 중에 어찌 나한테 하루도 못 오니라는 얘기지 이거를 대조해서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거 강조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네, 연쇄법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맞아요. 그런데 감정 기복이 뭐 조울증이야? 좋았다 싫었다?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없고. 그다음에 4번.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여. 네, 여기 맞습니다. 왜냐면 이건 점강법이 쓰였으니까 집에서 뭐 상자, 뒤주 안에 상자 이런 식으로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희망 아니잖아. 너 언제 희망? 왜 못 오냐? 원망하고 끝나는데 희망 없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은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이건 뭐야? 자,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네요. 자, 빈칸 추론 문제 읽어보도록 하죠.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조작하는 능력을 운동 능력이라고 한다.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은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 두 가지인데 모두 표현을 위한 능력이다. 자,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음성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 능력, 발음 능력은 영유아기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 발음 능력의 특징. 자,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화자가 의식하지 않는다. 지금 뭐예요? 영유아기,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을 통해 습득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자동이야. 그래서 의식 없이 그냥도 막 이루어지는 거야. 자, 우리가 모국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뭐뭐뭐 있기 때문이다. 그럼 모국어는 이렇게 무의식 중에도 막 움직일 정도로 발음을 잘하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습득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모국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은 어릴 때부터 발음을 연습한 음성이 아니니까, 연습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음성기관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발음을 못하겠죠. 어렵겠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이 문맥상으로 볼 때 모국어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거의 자동화해서 무의식 중에 나오지만 외국어는 발음이 어려운 이유가 뭐다? 이 무의식 중에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거 먼저 가에 들어갈 내용을 통해서 답을 좀 추려봅시다. 밑에 선지 볼게요. 보시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돼요. 모국어의 음성에 맞게끔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거의 자동화되었다는 말은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건 맞죠. 음성기관에 우리 음성기관이 모국어에 맞게끔 딱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모국어에 없는 발음은 이게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거는 맞겠죠. 문맥에 맞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돼. 그게 아니라 모국어에서 많이 쓴 걸수록 무의식 중에도 발음할 수 있도록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남의 말이 자동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써서 자동화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말이죠. 자, 밑에 3번도 1번하고 동일한 거니까 맞고요. 자, 4번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나 3번 중에 나올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기 능력이 필요하다. 필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쓰는 것도 필요하다.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이라. 자, 방금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음성은요, 모국어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영유아기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 자동화돼서 무의식 중에도 막 나온다고 했어. 하지만 필기 능력은 어떻다고? 그런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막 필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그럼 음성기관의 자동화하고 좀 다른 거네. 무의식 중에 나오는 자동화가 아니라 필기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까지 왔는데 그렇지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뭐예요? but. 그럼 내용이 상반되는 거. 즉 자동적이고 의식적이다의 반대니까 뭐가 나와야 돼? 무의식적이다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자동적이지 않고 의식적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자동적 혹은 무의식적 뭐 이런 게 나와야 맞겠죠. but이 있으니까요. 자, 볼게요.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 의지와 관계가 없으니까 딱 봐도 무의식이잖아. 의지와 관계가 없다니까. 자,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놀리는데 뭐를 의미한다. 그럼 뭐예요? 필체가 꽤 일정하다. 그럼 이거는 뭐죠? 상당히 무의식 중에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일정한 거니까 결국은 연습되어 있고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일정하단 말이야. 그리고 어때요? 요거는 자, 밑에 1번하고 3번 중에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다. 요거는 벗을 기준으로 앞이 의식이니까 뒤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상식적으로 여기 유아기에 필기를 훈련한다. 내용도 없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애기가 무슨 필기를 훈련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는 한글 맞춤법 문제예요. 한글 맞춤법 맞게 쓰인 거 다 고르기. 자, 이건 뭐야? 준말. 우리 준말 끊임없이 끝까지 연습했었잖아. 그지? 이것도 다 거의 맞았을 텐데. 자, 준말은 어떻게 풀라고 했죠? 본말로 돌아가서 우리가 공식을 집어넣어서 맞았다 틀렸다 보라고 했어요. 물론 되게 많이 연습한 사람들은 그냥 봐도 이건 맞다 틀리다가 감이 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다 꾸준히 고쳐서, 그죠? 본말로 고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자, 보죠. 혜인 씨에게 무정타. 자, 무정타. 이거 문맥상 뭐예요? 무정하다. 말하지 마세요. 무정하다. 그럼 무정하다를 고치는 방법. 이거 뭐지? 하 시리즈는. 앞말이 이응으로 끝났어. 울림소리야. 그러면 하를 빼고 뒷글자를 크트푸츠로 고쳐서 무정타로 하는 거 맞겠죠? 요거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하에게는 섭섭치 않게 살해해주자. 자, 섭섭하지의 줄임말이겠죠? 섭섭하지 않게. 자, 그러면 하다 시리즈 앞이 비읍이니까 안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소리일 땐 하만 빼면 되니까 그냥 섭섭지가 답이 돼야 돼요. 섭섭치 안 돼요. 섭섭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발토록은 선발하도록. 그죠? 선발하도록. 그럼 선발하도록이니까 이건 뭐예요? 하 앞이 리을이니까 울림 소리야. 그럼 하를 빼고 뒷글자를 크트푸츠로 고쳐서 선발토록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맞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생각헌대는 생각하건대. 자, 하다 시리즈 앞이 기억이니까 안 울림 소리야. 하만 빼면 돼.
생각건대가 답이겠죠? 생각건대.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 여러분 해결을 좀 할게요. 자, 이어서 10번 보도록 할게요. 해결 다 됐어. 자, 10번. 기억에서 리을의 한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한자 문제네요. 한자 문제. 비교적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 한자들로 많이 이루어졌네요. 자, 포점. 예정보다 지연되긴 했으나 10시쯤에는 마에불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맑은 날씨에 빛나는 햇살이 환히 비쳐 불상들은 불글에 물들어 있었다. 자, 도착과 불상 먼저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도착하다는 어디 지점에 이르다, 목적지에 이른다는 뜻이죠. 자, 밑에 보니까 이를 지자에, 이를 도자에 붙을 착자가 지금 들어있네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뤄서 착 붙듯이 착 도달한다는 뜻이니까 도착 맞습니다. 자, 붙을 착자 기억나? 붙을 착자 우리가 이렇게 양양자 그래서 양꼬리를 옆으로 싹 밀고 눈목자를 집어넣어서 양의 눈을 착 붙이는 붙을 착, 양의 눈을 착 붙이는 양인형의 눈 붙이기 알바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양의 눈을 착 붙이는 붙을 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여기 나왔네. 그죠? 도착 맞습니다. 자, 두 번째요. 불상. 불상은 이제 부처의 모양을 한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 불자. 상자가 모양 상자. 원래 옆에 사람 인자 없이 이렇게 코끼리 상자만 있어도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불러? 모양 상자라고 부르지만 여기 사람 인자가 붙으면 형상 상자, 모양 상자 많이 쓰는 글자들이죠. 자, 요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더 볼게요. 자, 만일 신비로운 경지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경지라는 건 어느 수준, 어느 위치라는 뜻이죠. 자, 위치, 수준, 입장 이런 어떤 꼭 발로 밟는 공간 아니더라도 어떤 그 상황이나 장면이나 뭐 요런 의미는 다 땅지자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뭐 경지, 그 다음에 어떤 입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너의 처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자가 땅지자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경경자, 경치경자, 지경경자에 그 다음에 땅지자를 써서 경지, 어떤 경치의 상황에 이르다 혹은 어떤 상황의 어떤 배경의 상황에 이르다는 뜻으로 경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지 모르겠다. 꼭 보고 싶다는 수건이 이루어진 기쁨에 가슴이 벅차왔다. 아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토막. 자, 추억은요. 추자가 뭔가 기억을 쫓아간다는 뜻으로 자, 추자는 쫓을 추자를 해서 쫓을 추자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책받침. 여기서 요게 쫓을 추. 그죠? 억자는 맞아. 기억하다 할 때 기억할 억자, 생각할 억자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 생각할 억자.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추억하면 생각을 쫓아가다. 과거에 있었던 생각으로 따라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억. 요렇게 써야 돼. 요건 뭐야? 요거 기록할 기자지. 이거는 기억이야. 추억이 아니라. 맞지? 그래서 답은 4번. 우리 기록할 기자 워낙 자주 많이 했고 나기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발음을 기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해요. 추억 아닙니다. 답은 4번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아라 라고 했네요. 자, 보시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적절한 내용 찾기. 요거는 약간 내용 일치 추론. 내용 일치 문제가 있으면서 추론하는 그런 정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자,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 일어난다.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만요. 자, 따라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 내용에서 말한 것의 결론이 바로 이 뒤에 따라서 문장인데요. 결국 사람의 지각, 생각 이런 모든 정신활동이 다 뭐라고? 프레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진공 상태가 아니라 뭐다?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정신활동이 일어난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죠? 한마디로니까 이제 정리하면 요약하자면이란 뜻이니까 결국 또 똑같은 내용이야.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 간혹은 이건 이제 뭐 예시죠, 예시.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에도 지배받지 않는다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뭐라고? 글쓴이의 생각은 그 뒤죠.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은 바로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나는데 그 맥락과 가정하가 바로 뭐야? 프레임이라는 안경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어떤 맥락에도 갇히지 않는다. 어떤 프레임에도 갇히지 않는다. 그럼 그건 말이 아니라다. 안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모든 사람들은 다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정신은 프레임 하에서만 이렇게 활동하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건 찾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1번.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니까 프레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잖아. 그럼 프레임 없이는 정신활동을 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요.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 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지배를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진실이 아니다 했으니까 객관은 없어. 모든 세상은 다 프레임의 주관이야. 그러니까 뭐야? 어떤 편향성, 프레임의 편향성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저기 지금 극복하자 주장이 프레임 없이는 정신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끝난 글이죠. 뭐 어떻게 합시다라는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게 없어요. 맞죠? 없죠.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냥 프레임에 의해서만 세상을 본다, 생각한다, 끝인 글이에요. 자, 항상 뭐라고 했어? 언급하지 않은 거 답으로 선택하지 말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4번이요.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봤잖아.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거니까 프레임은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 되는 거 맞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 문제도 뭐 내용 일치 플러스 약간의 추론 정도인데 네, 일치, 내용만 잘 읽으셔도 일치로도 어느 정도 답 당연히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해한 내용으로 이번엔 적절한 것 찾기입니다. 적절한 것 찾기요. 자, 볼게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점. 자,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독서를 하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어떤 감, 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할 때는 분명히 선지에서도 둘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언급할 거고 혹은 두 개를 바꿔서 헷갈리게 함정을 파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이건 우리가 독해 연습할 때 제가 독해 수업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 대표 항공기 보잉과 에어버스. 근데 둘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네요. 이 글은 둘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글이에요. 자, 차이점이 뭐라고요?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 그럼 이건 뭐예요? 보잉과 에어버스가 자동 조종 시스템을 어느 정도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차이점이 난다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 자동 조종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 똑같아. 다만 정도 차이가 있는 거야. 맞죠? 예,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잉의 경우, 자, 보잉 이야기가 먼저 나오네요. 자, 보잉의 경우는요.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관으로 직접 통제한다. 자, 조종사의 직접 통제. 조종관은 비행기의 날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한다. 자,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 그럼 핵심은 뭐예요? 조종사가 직접 자기의 조작이 반영돼서 비행기가 반응하도록 하는 게 바로 보잉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다르게 자, 반면 에어버스는 뭐래요? 조종관 대신 사이드 스틱을 설치하여 자, 조종관 대신에 사이드 스틱이라는 걸 쓴대. 자, 컴퓨터가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종사에게 개입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대요. 뭐예요? 아까 보잉은 조종사가 직접 조종한다고 했죠. 다 제한하고 통제한다. 근데 여기는 거꾸로 컴퓨터가 조종사를 제한하거나 조종사한테 개입을 한대요. 자, 보잉에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지만 자, 여기 차이점을 이제 정리했네요. 보잉은 조종사가 전권을 가진다. but 에어버스는 컴퓨터가 조종사를 조작하고 감시하고 제한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 차이점, 예, 여기가 이제 대조 차이점이죠. 보잉은 뭐야? 조종사가 전적으로 다. 그리고 밑에 에어버스는 오히려 컴퓨터 시스템이 조종사를 뭔가 관리하거나 제한한다는 게 차이점이네요. 자, 그래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러한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다. 자, 뭐라고 차이점이 이유가 있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거래요. 자, 보잉사를 설립한 윌리엄 보잉의 철학. 자, 보잉사는 그 설립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 왜?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게 보잉의 입장. 자, 반면 자, 에어버스는 어떻대요? 에어버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테유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 베테유는 이런 자신의 신념대로 에어버스를 설계해서 자,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한다라는 게 핵심이네요. 자, 그럼 다 읽었다. 이제 적절한 것 찾기 답 찾기 해볼게요. 자, 1번.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그리고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이거 완전 맞는 말이죠. 지금 맞는 것 찾기니까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2번. 베테유는 이제 에어버스. 자, 에어버스 여기. 에어버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테유. 자, 얘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만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나왔죠. 여긴 맞아요. 근데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 자, 윌리엄 보잉은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야. 보잉이 컴퓨터가 인간보다는 불안정하고, 자,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은 했지만, 이게 곧 반대로 인간은 완벽하다란 말이야? 아니야. 그거는 정말 비약도 완전 비약, 잘못된 말이지? 아니야. 그냥 그저 시스템이 불안하고 완벽하지 않아서 그보다 나은 인간이 한다는 얘기지, 인간은 완벽하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이 더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여기는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내용이라서 이거 답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 조종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 네, 통제하고 조작한다. 이건 에어버스가 아니라 조종사가 통제하는 건 뭐죠? 요거는 보잉이었죠. 보잉. 그죠? 보잉이니까 에어버스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우리 위에서 뭐라고 했죠? 두 회사, 에어버스냐 보잉 이 두 가지 항공기가 모두 어떻다? 이 자동 조종 시스템 활용도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니까 활용은 다 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가 아니라 다 합니다. 다만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 틀렸고요. 1번만 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도 결국 추론 문제. 요거는 이제 진짜 조금 일지 추론보다는 완전 추론 문제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추론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보죠.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면 두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일단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가 핵심이네. 여기 가령은 예시니까 예도 들어줘. 쉽지 않은 예를 들어주는 거죠.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목도라는 건 바로 눈앞에서 봤다는 얘기죠. 경험이죠, 경험. 자, 경험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도 언젠가 그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 공포에 빠져서 불안까지 가니까 이처럼 이 두 감정, 공포와 불안이라는 이 두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그쵸, 혼동하기 쉽겠지. 그렇겠네, 진짜. 자, 하지만 자, 두 감정을 야기한 원인을 따져보면 두 감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감정이래요. 자, 공포는 실제 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서 야기된 상태. 완전 차이점이네요. 공포는 뭐라고요? 현실. 불안은 뭐라고요? 미래의 가정일 뿐이죠. 자, 공포와 불안의 감정은 둘 다 자아와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차이를 찾을 수 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죠? 공포는 내가 스스로 나 위험해를 안돼, 인지한대. 자, 불안은 뭐라고?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거. 그죠? 얘는 진짜 상황이 그런 거고 불안은 걱정일 뿐인 거예요. 그죠? 요 차이가 있네요. 자, 다 읽었다. 적절한 거 찾기야. 자, 답 한번 보죠.
자, 자신이 처한 위험과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 자,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거. 자신이 처한 상황. 현실이네, 현실. 그럼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큰 게 아니라 현실이니까 공포감이 더 크고, 그죠? 불안감이 더 낮다고 해야 되겠죠? 요건 틀렸어요. 자, 두 번째요. 전기, 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가정이죠. 미래의 가정.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가정이죠.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상태. 이건 맞죠. 불안이죠. 왜? 불안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미래. 그죠? 미래의 가정. 자, 여러분이었나요? 자, 미래의 가정. 자, 이거에 사로잡힌 사람. 공포가 아니라 뭐예요? 불안에 빠져. 불안해. 나 떨어질까봐 불안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우리 위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 위로 오시면 본문에서 공포에 빠진 사람은 언젠가 그러니까 전염병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 공포감을 느낀과 동시에 그것이 올까봐 불안도 같이 느끼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 그럼 이거는 과거에 자기가 경험을 해서 앞으로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가 없죠. 되게 이게 뭔가 복잡 미묘하게 같이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어느 쪽이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4번으로 가봅시다. 자, 부합하지 않는 것 찾기예요. 자, 요것도 추론 문제예요. 내용을 다 완전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판단하는 추론 문제입니다. 자, 부합하지 않는 것 찾기예요. 읽어볼게요. 과학혁명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로마 가톨릭교의 정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자, 지금 과학혁명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얘는 오랫동안 가톨릭교의 교리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 그래서 천문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따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자, 우주 중심 지구, 지구 중심의 천동설이 바로 과학혁명 이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에요. 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들의 공정 궤도를 관찰하는 도중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도 그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 역시 어때요? 천동설 따라서 계속 천동설에 대해서만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즉 주전원을 따라 이것도 뭐예요? 지구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가 주전원이니까 주전원 역시 천동설 지구 중심이에요. 자, 이런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을 한다고 주장한 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그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어떤 과학관 똑같네요. 세계관 똑같아. 지구 중심 천동설인 거죠. 자, 그다음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결별. 자, 결별. 그럼 뭐예요? 과학, 이런 천체에 관련된 것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지구 중심이 결별을 하게 됐어, 서서히. 자,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1543년 코페르니쿠스 등장하네요. 자, 코페르니쿠스가 행성들의 이론에 관한 책을 발간한 일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고, 태양 중심. 지구 중심이 아니라 태양 중심이 됐어요. 자,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지구가 공전한다고 생각했대요. 여기는 태양 중심. 극명하네요. 아까 천동설은 지구 중심. 그죠? 자,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죠? 태양이 중심인 지동설. 자, 얘는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프톨레마이오스보다 단순하였다. 자, 밑에 선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요거 프톨레마이오스보다 단순하였다니까 프톨레마이오스는 뭐예요? 더 복잡하고. 얘보다 더 단순한 게 누구야? 바로 코페르니쿠스. 그죠? 코페르니쿠스는 단순했다. 요거 맥락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코페르니쿠스가 단순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프톨레마이오스가 더 복잡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쉽습니다. 자, 밑에 선지 볼게요.
자, 과학혁명 이전 시기에는 천동설이 정설이었다. 네, 방금 우리 위에서 천동설이 정설인 거 여기 그죠? 과학혁명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천동설 나오니까 당연히 맞고요. 두 번째,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지동설 아니죠. 여기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 주전원 전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 그죠? 천동설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바로 답이 나왔네. 답이 2번이네요. 그죠? 잘못된 거 찾기니까 바로 답 2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 그죠? 우주의 중심이 지구에 있으면 천동설이고, 그죠? 지구에 있으면 천동설이고, 태양에 있으면 지동설이 되는 거죠. 자, 맞아요. 위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행성의 공전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 아까 제가 마지막에 설명한 거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이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복잡하다. 위에서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코페르니쿠스가 단순한 거니까 거꾸로 코페르니쿠스보다 프톨레마이오스가 복잡한 거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2번이라고 하셔야 맞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쓰인 거 찾기. 이거 너무 쉽지. 자, 이거는 뭐 여러분 그냥 보고 바로 풀었을 것 같고, 우리 뭐 이거 이제 문법 문제 이번에 적게는 나왔지만 아까 준말도 그렇고 이 표준어도 그렇고 워낙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그냥 동영에서 바로바로 거의 뭐 찍어서 연습하다시피 했던 것들이라 이건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수염소 아니고 순염소 이거 외울 때 어떻게 돼요? 원래 암수 뒤에 이름을 붙이되 다만 수 밑에 시옷을 붙이는 숫 양념쥐라고 외우라고 했죠. 양념소쥐, 그죠? 숫, 양념쥐, 양념한 쥐, 그죠? 그래서 순염소, 순양, 숫쥐라고 외우라고 했죠? 틀렸어요. 숫 들어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위층. 위층도 내가 한 100만 번 강조했지? 자, 위층은 시옷 받침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총정리할 때 바로 그 마침표 110 할 때도 바로 했었죠? 자, 위층 X, 위층이라고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아지랭이가 아니라 표준어 규정에서 아지랑이입니다. 자, 근데 이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4번 바로 맞는 거 찾기 동그라미. 왜? 의례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의리에라고 하면 한자라서 국민의리에 의식과 예절을 뜻하지만 이렇게 단모음 의례는 항상 늘이라는 뜻이라고 많이 설명했었죠. 네, 맞습니다. 답은 당연히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기억에서 리을 고쳐쓰기 문제야. 고쳐쓰기 문제. 그죠? 자, 고쳐쓰기.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거 그랬어요. 자, 수정하는 방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읽어볼게요. 바로 수정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하나, 둘, 셋, 넷,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오면 그냥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씩 비교 대조하면서 선지 1, 2, 3, 4 순서대로 확인해 나가라고 했어요. 자, 난독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음, 즉 정교한 독서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뭐예요? 자세할 정자에 읽을 독자이다. 자세할 정, 읽을 독은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바를 정, 읽을 독과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자, 여기까지. 자, 일단 뭐 만약에 여러분 한자를 모르더라도 정교한 독서, 여기서 정독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도금이 정독일 거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정교한 독서니까 이게 뭐 정교하다의 뜻을 가진 정자라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를 정자는 누가 봐도 바를 정자는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정교할 정자, 즉 자세할 정자를 쓰는 정독과 바를 정자를 쓰는 정독이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자, 여기까지 뭐 문제 있나? 자, 밑에 볼게요. 기억,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를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다로 아니죠. 뜻이 다른 게 맞죠. 소리는 같고 뜻이 다른 게 맞죠. 정독,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자세히 읽을 것이냐 바르게 읽을 것이냐의 차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을 안 하는 게 맞지 차라리. 수정하면 틀려. 그죠?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자,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독, 그죠? 자세할 정자, 읽을 독자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니은. 자, 자세히 읽기를 바르게 읽기로 수정해. 지금 뭐라고 했어? 정교한 읽기가 바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이니까 뭐와 같은? 이런 정교한 읽기, 정독과 같은이잖아. 그죠? 따라서 이 정독은 정교한 읽기니까 이와 같이는 정독이 맞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죠. 자세하게 읽는 거 맞아요. 그래서 고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 속도가 빨라져. 빨리 읽기인 속독, 빠를 속자에 읽을 독자. 자, 속독이 가능해진다.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짧은 시간에 같은 책을 제대로 여러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즉 정, 속, 독에서 이런 정교하게 읽으려면 바를 정자가 아니라 자세할 정자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봐봐. 바를 정자를 자세할 정자로 고쳐서 정속독으로 수정한다. 이거 맞죠? 요거 맞죠? 요거 맞죠? 요건 진짜 잘못된 거야. 고쳐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답은 나왔어. 그래도 뭐 나머지 더 볼게요. 자, 정독이 생활화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속독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뭐든 확실히 읽고 빨리 이해한다. 자연스레 집중하고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음으로 시간이 여유롭다. 정독이 빠진 속독은 곧 빼먹고 읽는 습관, 즉 난동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정독이 빠진 속독. 여기서 속독이 아니죠. 자세히 읽지 않으면서 빠르게만 읽는, 이게 빨리 읽기니까. 빠르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빼먹고 읽고. 그러니까 난독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야지. 고치면 안 됩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7번 시 나왔어요. 시 여러분. 현대시. 박재삼 시인의 시가 나왔네요. 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시는 낯선 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아는 시더라도 일단 어때요? 내용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선지를 잘 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이 시가 낯설었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씩 읽으면서 사전적인 의미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뭐 다른 거 뭐 4차원 뭐 이런 거 없다고 했어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런 건 감상한 내용이니까 어느 방향의 감상인지는 아는 게 좋다고 했죠.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밑에 선지를 빠르게 한번 스캔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 시를 보면서 읽어야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선지를 미리 좀 보시면 갑작스럽게 변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연현상의 변화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소나기와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는지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 그럼 이것도 한번 반어법이 쓰였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 떼약볕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자, 여기까지요. 매미 울음이 한여름 무더위를 절정까지 올렸다는 건 매미 울음이 절정일 때 엄청나게 한여름에 무더위가 막 찾아왔을 때 절정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이건 뭐예요? 당연히 변화. 한여름에서 다시 지나간 이후, 그죠? 시간의 변화에 울음소리도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끄럽다가 이렇게 조용해졌단 말이야. 그죠? 그래 놓고 지금은 아무 기척도, 자, 기척이 없다니까 얼마나 조용한 거야? 자,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자, 여러분 이 부분 보세요. 정적, 이 소리가 나나요? 정적이라는 건 소리가 없죠. 네, 그래서 정적이에요. 그런데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이, 뭐야? 쟁쟁쟁이라는 정적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말 돼, 안 돼? 말이 안 돼. 어떻게 정적이 소리가 나? 정적의 소리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자, 말도 안 되는 거 뭐라고 했어? 무슨 역설법이라고 했지. 역설법이 쓰였어요. 자, 그 다음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구나. 자, 무슨 말이에요? 결국 매미 울음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천지의 소리들이 다 들려. 그래서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게. 매미 소리가 안 나니까 너무 조용하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 밑에 봐봐.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그가 뭔데? 여기 위에서 말한 매미 울음. 이렇게 실컷 A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B로 전환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A와 B를 연결해서 같은 의미,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자, 매미 울음의 사랑을 이제 어때요? 비유, 빗대고 있네요. 소나기처럼 지규법,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얼마 후에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양지규, 맑은 구름만 눈부시게 하늘에. 자, 소나기가 막 퍼붓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어떻게 돼? 역시 변화.
아까 한여름에 시끄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 이후 시간처럼 여기서도 소나기가 막 퍼붓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맑은 하늘이 쨍 나타나는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절정이다가 갑자기 변화하거나 사라지거나 식어버리는 거. 사랑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읽었어.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 자, 볼게요. 선지 1번.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까 아주 시끄러운 절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정적이 흐를 수 있는가. 그죠? 갑자기 변한 자연현상. 한여름에서 이제 한여름이 꺾였다는 얘기겠죠? 감각적으로 어떻게 청각, 매미 울음소리 청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당연히 맞겠죠? 그런가 하면 밑에서도 역시 막 소나기가 퍼붓다가 다시 어떻게 돼? 그 다음 날이 쨍해지는 거 역시 변화된 자연현상. 감각적으로 어떻게 퍼붓는다.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는다는 건 뭔가 이렇게 비를 맞는 거니까 촉각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눈부시게는 시각이니까 이게 상당히 감각적으로 이연에서도 일연에서도 다 맞아요. 그래서 뭐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적, 시각적. 방금 얘기했죠? 위에 매미 울음소리 청각. 근데 이 소나기, 뭐 눈부신 하늘 시각. 그래서 여기 감각적인 것들로 시상이 전개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 그죠? 사랑의 속성은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확 정열적으로 퍼붓다가 식는 것인가? 좋아요. 자, 그런데 4번 보세요.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에 상황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반어가 아니라 아까 뭐였어? 역설이었잖아. 정적의 소리라니. 정적은 소리가 나지 않아. 역설이었지. 그지?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반어가 아니라 역설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니? 라고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도 일치 플러스 추론 정도가 되는데 내용 일치 플러스 추론. 자, 루카치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총체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대로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가 낮아진대.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시대가 나오겠지? 자, 첫째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서사시의 시대. 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자,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있는 시대가 바로 서사시의 시대야. 자, 인간들이 그리스와 트로이 두 패로 나뉘어 전쟁을 벌일 때 신들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 패로 나뉘어 전쟁에 참여했다.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서사시의 시대의 1번. 신과 인간이 결합되어 있어.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둘째. 그래서 이제 여기 총체성의 정도가 뒤로 갈수록 낮아진다니까 여기는 총체성이 높은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둘째로 가볼게요, 둘째. 둘째는 비극의 시대.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 이제 총체성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된다. 자, 두 번째 시대는 신과 인간의 분리. 둘이 이제 이게 갈라져, 분리야. 자, 하지만 두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자, 신탁이라는 통로, 가운데 뭐야? 신탁은 있어. 여기. 그래서 얘네들을 좀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해. 인간과 신이 완전히 갈라선 건 아니야. 자, 비극에서 신은 인간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 자신의 뜻을 그저 전달하는 존재로 바뀐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시대가 옵니다.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바로 철학의 시대. 자, 이 시대는 이미 계몽이 된 세계, 계몽 시대야. 그래서 어떻게 돼? 신탁 같은 것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신과 인간의 세계가 어떻게 됐다? 완전 분리.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신과 인간이 완전 분리. 그래서 더 이상 이어지지. 신탁이고 뭐고 중간에 이어짐도 없어. 자, 신의 세계는 인격적 성격을 상실하여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신은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신적 세계가 바뀌는 거야.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그 사이에 어떤 통로도 없대요. 그래서 절대적 분리의 시대. 완전 통로가 없는 거죠. 좋아요. 다 읽었네.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계몽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자, 계몽은 아까 여기 셋째 시대에 보면, 그죠? 이 시대는 이미 계몽이 된 세계여서가 이제 위에서 이미 계몽이 된 세계여서, 그죠? 그럼 그냥 이미 계몽이 됐다라는 말만 나오지, 계몽사상이 서사시의 시대부터 철학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게 핵심이 되었다라는 거는 언급이 없어. 몰라, 알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적절한 거 찾기입니다. 두 번째. 플라톤의 이데아는, 자, 플라톤은 마지막, 여기 플라톤의 시대, 이데아. 요거는 그냥 추상적인 신의 세계죠. 그래서 신탁이 사라진 시대, 비극적 세계가 아니라, 비극적 세계는 두 번째 세계고, 플라톤의 이데아는 세 번째 세계. 여기 세 번째 세계는 철학의 시대지. 비극의 시대가 아니야. 철학의 시대야.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맨 앞에 보시면 루카치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총체성의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를 구분했다니까 같은 기준, 총체성이라는 기준에서 세 개를 같이 나눈 거니까 밑에 루카치가 각기 다른 기준 아니야. 총체성이라는 같은 기준 X. 자, 4번. 자,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자,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은 어디 나와? 여기 둘째 시대에 보면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둘째 시대야. 자, 오디세이아는 맨 앞에 나오는 첫째 시대의 비극이죠. 첫째 시대의 서사시죠. 자, 그러면 둘째에 비해 첫째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그치. 첫째일수록 높고 뒤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요게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9번. 자, 부합하지 않는 것 찾기 문제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몽유록은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이란 뜻으로 어떤 인물이 꿈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다. 자, 몽유록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인물이 어떤 이제 주인공이 어떤 인물이 역사적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대. 자, 이때 꿈을 꾼 인물인 몽유자, 꿈꾼 인물을 몽유자라고 하는구나. 자,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몽유록을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1참여자형, 2방관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형 1번은 몽유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자, 뭐한다? 토론과 시연에 직접 참여한다. 직접 참여니까 참여자겠지. 자, 그 다음 2번 방관자형은 몽유자가 모임을 어떻게 한다? 엿볼 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엿볼 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다음 차이점은 뭐예요? 직접 참여하면 말 그대로 참여자형. 그냥 엿보기만 하고 구경만 한다? 그럼 방관자형이란 말이죠. 자, 16, 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몽유록에는 참여자형이 많다. 자, 16, 17세기는 참여자형.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자, 그러나 17세기 이후, 그죠? 지금 여기서 16에서 17세기에는 참여자가 많아. 자, 그런데 17세기 이후에는 뭐라고?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이후에 일단 방관자형이 나왔다라는 거 정도만 나와 있어. 하지만 이 밑에 보면 이 시기에,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몽유록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것이니까 변모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몽유자의 역할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럼 뭐예요? 이 시기 17세기 이후에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의 몽유록으로 변화한 이유가 바로 몽유자의 역할 변화, 그저 방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통속적이고 허구적으로 변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뭐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방관자 역할이 커지는 흐름. 그러니까 통속적으로 계속 변해가는 흐름에 있겠죠? 따라서 방관자형이 계속 많아진다. 그런 흐름을 타고 그래서 통속적이고 뭔가 허구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밑에 1번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몽유록 유형을 그쵸? 참여하면 참여자형, 참여하지 않으면 방관자형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1번은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기죠. 자, 2번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 17세기 이후 몽유록, 그죠? 이후에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아니라 뭐예요? 방관자형이 오히려 더 많아서
통속적이고 허구적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하게 나타난다. X. 오히려 방관자형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흐름을 바꾸겠죠. 자, 그럼 답은 2번이네. 옳지 않은 거 찾기니까. 자, 그 다음 3번. 몽유자가 모임의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지금 몽유자가 구경꾼 역할을 한다는 건 뭐죠? 이건 당연히 방관자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차 통속적이고 허구적으로 바뀌어 나갔다.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바로 있었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4번.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몽유록. 자, 비판하는 몽유록은 참여자형 맞죠? 왜? 비판 안 하고 구경만 하는 게 방관자형이니까. 좋아요.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도 여러분 결국은 내용 일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들어있는 약간의 추론 문제. 그죠? 그래서 일치와 추론이 함께 섞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기 문제예요. 자, 읽어봅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활용 목적 측면에서 구별된다. 자, 오늘 차이점 두 대상을 놓고 차이점 인식하는 문제가 은근히 좀 나오네요. 그죠? 자, 보시면 뭐라고?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와 유사하지만 활용 목적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여긴 당연히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이 두 개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누구? 디지털 트윈이 먼저 나오면서 얘가 얘와는 구별된다 그랬으니까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자,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둬요. 자, 반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에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국내의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 얘를 도입해서 사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메타버스와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의 차이점은 활용 목적에서. 그래서 메타버스 먼저 얘기한 메타버스는 뭐라고? 그냥 새로운 경험, 그죠? 이용자들에게 경제, 사회, 문화의 새로운 경험 제공. 근데 디지털 트윈은 뭐라고? 똑같이 복제를 한대, 컴퓨터상으로. 그래서 실시간 반응을 끌어내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산업 분야에 도입해서 사전 위험 요소 제거에도 쓰고, 그리고 수익 모델 효율성을 높인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더 읽어보면, 자, 제가 왜 한번 끊어서 정리를 했냐. 그래야 이제 밑에 선지를 볼 테니까. 이게 한 단락이고 뭐 아주 길지가 않아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잘라서 보셔도 돼요. 근데 뭐 내용이 이어지니까 한 번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답을 한 번에 찾으셔도 좋고요. 왜 문단이 여러 개일 땐 제가 한 문단씩 끊어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얘는 뭐 한 단락이라, 그죠? 그냥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한번 끊고 선지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하고 내려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읽어볼게요.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인데, 자, 여기 안정성, 경제성이 있대, 디지털 트윈에는. 자,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전송, 취합, 분석, 이해, 실행하는 과정은 실제 실험보다 매우 빨라. 그리고 정밀해. 그리고 안전해.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어. 그래서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적절한 거 찾기입니다. 1번,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 자, 고용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죠. 자, 위에 보시면 여기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트윈을 도입하여 위험 요소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고용률 얘기가 없어서 이거는 X가 돼야 됩니다. 맞는 거 찾기니까 얘는 답이 안 돼요. 자, 두 번째요.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가 아니라 여기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에 이거를 차용을 한다, 가지고 온다. 그래서 여기 비용이 적게 든다. 디지털 트윈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어요. 근데 경제성이 낮다고 하면 안 되죠. 높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오, 이 부분은 여러분 여기 위험 요소를 제거.
그죠? 위험 요소 제거 바로 있죠? 그래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방지할 수 있다. 요게 여러분 답이 돼야 돼. 3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 제공은 아까 위에 어디에 있었어? 메타버스. 여기 메타버스 보시면 여기 메타버스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적 경험 제공 메타버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메타버스. 답은 3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1시간 조금 넘게 빨리 해준다고 했는데 자세히 해줬어.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내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는데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조금 쉬시고 우리 또 지방직 있잖아. 지방직을 향해서 한 번 더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아마 확신이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정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 그리고 독해는 찝듯이 하나하나 답을 찝어주면서 어떤 글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소에 연습했던 대로 제 방식대로 여러분 훈련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독해는 어떤 문제든 다 맞출 수 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푹 쉬세요. 그리고 우리 지방직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고생하셨고요. 모두 오늘 오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